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이번에는 역대 왕조와 명문가에서 대를 이어 전해진 최고 훈육서 안씨 가운에 수록된 것 중 학문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홍익 출판사에서 펴냈고 지연이 안지추, 옮기니 윤동환 선생님입니다. 이 책 들어가는 첫 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네요. 재물을 남기면 10년의 재산, 지혜를 가르치면 100년의 재산. 학문,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아가는 태도를 길러라. 어릴 적에 공부하지 않으면 일생을 치욕스럽게 살게 된다. 예로부터 위대한 명군이나 성군이라도 오히려 열심히 학문에 온 힘을 기울였다. 그러니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더욱 학문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경전에도 역사책에도 얼마든지 쓰여져 있는 것으로 내가 새삼스럽게 여기서 되풀이할 필요는 없다. 다만 요즘의 현실에 잘 맞는 절실한 사례를 약간 들어서 너희들이 스스로 깨우치기를 바랄 뿐이다. 교양을 갖춘 사대부의 자제라면 너댓 살이 넘으면 누구나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많게는 대작인 예기나 좌정까지 가르치는 사람도 있지만 적게는 시경이나 논어 정도는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자라서 성인식인 관례를 올리고 결혼할 나이에 이르면 몸과 마음이 점점 자리를 잡아간다. 이처럼 하늘이 준 소중한 시기에 더욱더 그들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그들 가운데 마음가짐이 훌륭한 청년은 이 시기에 갈고 닦으며 노력하여 사대부다운 맑고 고운 경지를 이루게 된다. 그렇지 않고 제대로 밟아가며 지켜내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이때부터 태만한 대로 떨어져 그대로 보통 사람에 머무르게 된다. 애당초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당연히 무엇인가 일을 할 줄 알아야 한다. 농부라면 밭 갈고 씨 뿌리는 방법을 잘 헤아릴 줄 알아야 하고, 장사꾼이라면 물건의 값을 매기고 흥정할 줄 알아야 하고, 목수나 기술자라면 그릇이나 도구의 쓰임새와 만드는 법을 정교하게 익힐 줄 알아야 하고, 예술인이라면 갖가지 기회를 깊이 있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하고, 군인이라면 활쏘기와 말타기에 매우 능숙하여야 하고, 문인이라면 경전이나 역사책을 토론하고 연구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세상의 사대부를 보자. 그들 가운데 농사일이나 장사에 종사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기술이나 기회를 익힐 줄도 모르며 활을 당겨도 갑옷을 뚫지도 못하고 글씨를 꺼적여서 이름자나 겨우 적을 정도인 사람이 결코 신기하지 않다. 그런데도 매일같이 배가 터지도록 술과 안주를 퍼넣으면서 하는 일도 없이 세월만 보내다가 삶을 마친다. 그 중에 어떤 이는 권세를 누린 조상의 언덕으로 대수롭지 않은 반쪽짜리 벼슬자리라도 얻게 되면 벌써 그것으로 만족하여 공부를 때려치우기도 한다. 이러한 사람은 좋은 일이든 흉한 일이든지 나라나 삶의 길에서 큰일과 맞닥뜨렸을 때 함께 의논하여 판단을 내릴 필요에 쫓기더라도 입만 열고 어찌할 줄을 모른다. 이는 마치 구름이나 안개 속에 앉아있는 것 같은 모양이다. 또 공적이거나 사적이거나를 막론하고 잔치 자리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고금의 역사를 화제로 삼거나 시를 지어 가슴의 의지를 겨루는 것이 상례이다. 그럴 때면 말문이 막혀서 고개를 떨구고 아무 소리도 못한 채 끝내는 실정을 내며 하품만 늘어지게 해댈 뿐이다.
참으로 속 있는 사람이라면 곁에서 보고 있는 것조차 부끄러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대신 들어가고 싶어진다. 이를 생각하면 단지 몇 년 동안 공부에 쏟는 노력을 아낀 탓으로 기나긴 인생을 치욕스러운 짐을 메고 지내는 것과 같으니 참으로 안타깝구나. 배움의 때를 놓치면 난세를 만나서 살 방법이 없다. 양나라의 전성시대에 귀족들의 벼슬 않고 놀고 먹는 자제들은 대부분 학문적 소양이 없었다. 그러므로 당시 속담에 수레에서 굴러 떨어지지 않으면 국사 편찬관인 저작랑에 임명되고 안녕하십니까만 쓸 줄 알면 국립도서관원인 비서랑에 임명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이런 귀족 자제들은 누구나 다음과 같이 살고 있었다. 옷에는 향을 피워서 냄새가 배이게 하고, 얼굴은 반질반질 면도질을 하고 붉은 연지로 화장을 한다. 또 밖에 나갈 때는 넓은 장막을 친 푹신한 마차에 올라타고, 길을 걸을 때는 굽 높은 나막신을 신고 다닌다. 집안에서는 바둑판 무늬가 새겨진 넓고 두툼한 요에 허리를 붙이고 앉아 얼룩색 실로 장식한 방석에 기대어서 취미로 즐기는 물건들을 곁에 둘러 놓는다. 머물 때나 들락거릴 때나 그 태도가 참으로 편안하여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신선이 내려온 것 같다. 그렇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경서를 시험치는 명경과라는 과거 시험에 붙으려고 사람을 사서 자신의 답안지를 바꿔치기 하기도 하고, 원로 대신들이 베푼 공식 잔치에 가면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는 시 한 수도 제대로 짓지 못한다. 그때그때마다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좋게 넘어가는 녀석들이다. 그런데 큰 전쟁이 일어나 뒤에는 조정이 완전히 뒤바뀌어 벼슬아치를 뽑을 때에 과거의 친분 관계는 모조리 소용없게 되었다. 또 조정에서 권력을 잡은 사람 중에 이제는 옛날에 같은 패거리였던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이럴 때에 자신의 실력을 돌이켜봐도 뭐 하나 자신 있는 것도 없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점을 찾아봐도 쓸만한 것도 전혀 없다. 이제는 별 도리 없이 누더기 옷을 걸치고 치장하던 옥마저 팔아버리니 화려한 겉치장은 사라지고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속내만 드러나게 되었다. 그 헐벗은 모습이 마치 말라 죽은 고목과도 같고, 허약한 모습이 마치 메말라 있는 강바닥 같았다. 전쟁통에 몰락하여 이리저리 떠돌다가 끝내는 도랑가에 시체로 뒹굴게 된다. 이 당시에 이 정도라면 참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인간들이다. 이 단락은 안씨 특유의 문체와 풍자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그 자신이 남조 출신이면서 남조 귀족 사회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누구보다도 싫어했던 안씨의 독설이 섬뜩 하기조차 하다. 앞에 나온 속담은 당시에 꽤 유행한 듯 보인다. 원문에서는 앞뒤 구절의 마지막 글자가 아분을 이루고 있다. 속담에 보이는 저장랑 벼슬은 국사 편찬을 담당하는 벼슬아치이고, 뒤의 비서랑 벼슬은 문서를 담당하는 국립도서관의 벼슬아치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당시로서는 귀족 자제가 처음으로 벼슬길에 나가서 맞는 벼슬로서 여기에 취직하는 것은 장래의 출세가 약속되었음을 뜻한다. 그 다음에 귀족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쭉 나열하고 있다. 당시 귀족들은 원문에서 말한 것처럼 치렁치렁한 장막이 드리워진 마차를 타고 굽 높은 나막신을 신고서 얼굴에는 온갖 화장을 하고 온갖 장식물로 치장하였다고 한다. 지금으로 치면 재벌 2세나 야타족점이라고 할 수 있는 행색이다. 안씨는 이러한 사치스러운 생활이 모래 위에 지어진 누각처럼 허망하게 쓰러지면
백성들보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다고 경고하고 있다. 안씨는 전쟁통에 몰락한 귀족들의 상황을 노자 70장의 성인은 겉에 누더기를 입고도 속으로는 옥을 품는다는 구절을 누더기를 입고 걸치고 있던 옥마저 팔아버린다로 바꿔서 인용하고 있다. 노자의 원래 의미는 성인이 미천한 사람의 누더기를 입고 있더라도 마음속으로는 옥과 같이 편안하고 고귀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안씨는 이를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누더기를 입은 사람이라면 그 소중한 옥을 품을 리 없다로 풀었다. 안씨가 노자의 경고를 절묘하게 이용하여 당시 겉만 번지르르 한 귀족 자제들의 말로를 비꼬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구절은 한나라 때의 학자인 양웅의 법원 5자의 실은 양인데 호랑이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다. 풀을 보면 반가운데 승냥이를 보면 벌벌 떤다. 그 뒤집어 쓴 가죽이 호랑이라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있도다 라는 말을 바꾸어 인용하고 있다. 결국 귀족의 거짓 가면이 벗겨지고 처참한 맨 속살이 드러났다는 뜻이 된다. 난세의 몸을 지키는 데에도 배움은 꼭 필요하다. 학문과 기회를 익힌 사람은 어떤 곳에 가더라도 편안히 적응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몽땅 무너져 버린 큰 동란이 일어난 이래로 적지 않은 전쟁 포로들을 보아왔다. 그런데 대대로 미천한 백성이면서 간신히 논어나 효경 정도의 경험한 때였어도 제법 선생님으로 불리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거꾸로 몇 대에 걸쳐 높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으면서도 책이라고는 잡아본 적도 없는 패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땅을 갈거나 말이나 기르게 되었다. 이러한 신뢰를 보면 누구든 스스로 힘써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수백 권의 책만이라도 언제나 집에 둘 수 있다면 후손들이 길이길이 미천한 백성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산처럼 쌓아놓은 재산보다 제 머리에 쌓는 독서가 낫다. 유학의 경전인 육경의 중심 사상을 분명히 깨우치는 동시에 제자 백가의 책도 두루 읽는다는 것은 인간의 덕성을 향상시키거나 사회의 풍속을 순화시킨다는 점에서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또 하나의 재주, 즉 책을 읽을 줄 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터전이 될 수 있다. 아버지와 형님은 언제까지나 기댈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고향이나 모국이라도 언제까지 보호해 준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한번 방랑길에 올라 떠돌이가 되면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반드시 자기 손으로 자기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길밖에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속담에서도 산처럼 쌓아놓은 재산보다 몸에 익히고 있는 보잘것없는 재주가 낫다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재주 중에서도 배우기 쉬우면서도 귀하게 여겨지는 것으로 글 읽는 재주, 바로 독서만한 것이 없다. 확실히 세상 사람들은 머리가 나쁘건 좋건 간에 모두 뛰어난 사람의 업적이나 참고가 될 만한 일들을 조금이라도 많이 알고 넓게 보려고 하는 욕구를 갖고 있다. 그러면서도 독서를 통해서 이 욕구를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은 마치 배가 고프다고 하면서 요리하는 게 귀찮다고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으며 또 추위를 느끼면서 옷감을 재단하는 손놀림이 번거롭다고 여기는 것처럼 우스운 짓이다. 참으로 독서의 힘은 대단한 것이다. 독서는 중국의 모든 문화를 창조한 복희와 신농 이래로 이 세상에 나온 수많은 위인들과 수많은 일들을 모두 알려주고 보여준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하고 실패하였는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미워하였는지 독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은 새삼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실로 독서야말로 하늘과 땅이나
귀신들도 가리거나 숨겨두지 못하는 일을 알게 해준다. 배우고서 가난한 것이 배우지 않고 부귀한 것보다 낫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를 비난하였다.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강한 쇠뇌와 긴 창의 위력으로 제지은 사람을 베어버려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면 단지 이것만으로도 높은 벼슬 자리에 오르는 사람이 많다. 또한 일념으로 법령의 조리에 밟고 업무 처리에 매우 숙달하여 당시의 나쁜 패단을 바로잡아 나라를 부유하게 하면 단지 이것만으로도 재상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도 많다. 그런데 과거와 현재의 모든 학문에 널리 통달하고 문관과 무관의 재주를 함께 갖추었으면서도 자기 자신은 아무런 벼슬 자리도 얻지 못하고 아내와 자식은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이 이루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런데 어찌 학문만을 존경할 만하다고 할 수 있겠소? 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본디 운명이 막히고 터이는 것은 마치 쇠나 옥 그리고 나무나 돌과 같습니다. 학문과 기회를 닦는다는 것은 쇠나 옥을 갈거나 나무나 돌을 조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쇠나 옥이 쪼고 가는 과정을 통해서 원석 덩어리가 보다 아름다워지고 나무나 돌을 잘라내고 부셔서 조각 무더기가 되어버려 새기고 꾸민 것보다 미워졌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어찌 조각한 나무나 돌이 원석 덩어리인 쇠나 옥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학식이 있는 사람의 가난함과 학식이 없는 사람의 부귀함을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갑옷을 입고 병사가 되거나 붓을 입에 물고 낮은 벼슬아치가 되어 그 몸은 죽고 이름마저 남기지 못한 사람이 소의 터럭만큼이나 많지만 소의 뿔처럼 우뚝 선 걸출한 사람은 향기로운 버섯만큼이나 적습니다. 이제 책을 손에 쥐고 열심히 덕성을 닦으며 쓰디쓴 고통을 되씹으며 아무 이익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의 일식만큼이나 매우 드뭅니다. 오히려 온갖 쾌락과 명예를 쫓는 사람은 가을에 거두는 찻잎만큼이나 많습니다. 그러니 이를 똑같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노너 개시에 태어나면서 다 아는 사람은 최상이고 배워서 하나하나 알아나가는 사람은 그 다음이라고 하였는데 배우는 까닭은 자신의 알을 풍부히 하고 밝게 통달하려는 욕구일 뿐입니다. 물론 천재처럼 무리에서 뛰어난 사람이 있어서 장군이 되면 암암리에 손무나 오기와 함께 전술을 펼치고 정치를 맡으면 선천적으로 관중이나 정자산만큼 백성을 잘 교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비록 책을 전혀 읽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 또한 배움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지금 그대는 어떤 것도 하지 못하면서 더구나 옛 사람들의 행적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불을 뒤집어 쓰고 드러누워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장에서는 안씨의 독특한 학문관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학문이란 책을 많이 읽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리를 얼마나 밝게 깨우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위에 실무에 얼마나 부합할 수 있느냐가 다음 기준이 된다. 그래서 난세의 가장 중요한 직무인 장수의 대표자로 손무와 오기를, 정치가의 대표자로 관중과 정자산을 예를 들고 있다. 안씨는 이상의 네 사람처럼 특별히 뛰어난 능력이 아니더라도 그의 버금가는 소양을 갖추었다면 학문한 사람, 책을 읽은 사람으로 대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평가는 노너 하기에 비록 아직 배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그것을 배움이라고 말한다 라는 말을 책 읽기로 바꿔서 인용한 것이다.
깊이 생각해 보면 독서와 관련 없는 일이란 없다. 세상에서는 가까운 이웃이나 친척 가운데 뛰어난 사람을 보면 자식들에게 존경하며 본보기로 삼으라고 권유하면서도 옛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 배우라고 말할 줄은 조금도 모른다.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모를 수 있단 말인가? 세상 사람들은 독서는 게을리하면서도 단지 갑옷을 걸치고 말 위에 걸터 앉아 강한 활을 등에 지고 긴 창을 손에 잡는 방법만을 알면 곧바로 장군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손자병법 시계에 따르면 그들은 참된 장군이란 천문과 기상에 통달하고 지리와 지형을 잘 판단하며 전공과 기습의 전술을 자유롭게 쓸 줄 알며 국가 흥망의 호기를 잘 가려잡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른다. 독서를 게을리하는 세상 사람들은 윗사람의 명령을 아래로 곧이곧대로 전달하며 곡식이나 재물을 쌓아둘 줄만 알면 곧바로 재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역시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그들은 참된 재상이 신령에 대하여 경배할 줄 알고 사회의 풍속을 잘 이끌며 엄양의 순환에 따라서 행정을 잘 조절하면서 숨어있는 성자와 현인들을 추천하여 세상에서 활약하게 하는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른다. 독서를 게을리하는 세상 사람들은 단지 자기 허리춤에서 재물을 꺼내 쓰지 않고도 공무를 재빨리 처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곧바로 백성을 다스리는 목민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그들은 참된 목민관이 정성껏 스스로 세상의 본보기로 되려고 노력하여 고삐를 당겨서 말을 잘 조종하는 것이 마치 날줄과 시줄이 곱게 짜여진 실건처럼 백성들을 하나하나 감화시키고 바람을 되돌리고 불을 끄게 할 정도로 하늘을 감동시키고 올빼미 같은 흉주를 봉황 같은 길조로 변하게 할 정도의 큰 통치수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독서를 게을리하는 세상 사람은 단지 법률의 조문만을 소중히 간직하여 형벌의 집행은 몹시 빨리 하고 죄의 사면은 천천히 내버려 두는 요령만 알면 곧바로 법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또한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그들은 참으로 훌륭한 법관이 동원 관제를 하거나 금의 수수께끼를 밝혀서 빼앗긴 유산을 되찾아 주거나 넘겨짚는 말로 범죄를 드러나게 하거나 신문하지 않고서도 실정을 꿰뚫는 관찰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이 밖에도 독서하여 잘 생각하면 농사꾼, 장사꾼, 기술자, 하인, 노예, 어부, 백정, 목축업자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저마다 모두 선배가 될 만한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스승의 본보기로 우러러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널리 배우고 탐구하여야만 무슨 일이든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앞장에 이어서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책을 제대로 읽은 사람들의 경우를 분야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먼저 안시가 말하는 참된 재상이란 역사책 한서나 후한서에 전해지는 명재상들의 말과 행동을 가리킨다. 그 가운데서 진평의 행동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진평은 한나라 초기에 유행한 노장계 사상인 황노학을 좋아하였다. 그는 고조 유방을 도와서 천하를 평정하면서 여러 번 계책을 내어 위기를 넘기게 해준다. 그는 고조가 죽고 호해제가 즉위하자 좌성상이 되었다. 당시 황태후인 여후가 여씨들을 왕으로 봉하자 그는 겉으로는 따르는 척하였다. 결국 여후마저 죽자 주발과 함께 여씨 세력을 제거하고 효문제를 옹립하여 유씨의 한왕조가 단단히 자리를 잡게 하였다. 그 다음에 백성을 직접 다스리는 목민관의 예를 들고 있다. 안씨는
목민관의 다스림을 시경, 패풍, 간해에 나오는 구절에 비유하였다. 말고삐를 잡는데 마치 잘 짜진 실건처럼 한다고 하였는데 그 주석에 마부가 고삐를 몸 가까이 정연하게 잡아당겨 말을 훌륭히 조종하는 것이 마치 아가씨가 실로 짠 끈이 가까이에서부터 조밀하게 밖으로 짜나가는 것과 닮았다고 하였다. 옛날에는 네 필의 말이 한 수레를 끌었는데 각각의 말에는 두 줄의 고삐가 메어져 있어서 마부가 이를 잡고 조종하였다. 이를 시줄과 날줄을 가로 세로로 잘 짜놓은 실끈에 비유한 것이다. 한마디로 통치자의 훌륭한 인격의 과마를 백성들 구석구석까지 스며들게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그 다음 구절에 바람을 되돌리고 불을 끄게 하였다는 이야기는 후한서 유곤전에 실려 있다. 유곤이 강릉령이라는 지방 수령으로 있었을 때 마침 그 혀는 해마다 불이 나서 괴로워하였다. 그런데 불이 났을 때 유곤이 불을 향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빌면 이상하게 비가 내리고 바람이 그쳐서 불이 꺼졌다. 그의 덕치가 하늘을 감동시켰던 것이다. 그 뒤 후한의 천자 광무제가 경은 일찍이 강릉령이었을 때 바람을 되돌리고 불을 껐던 적이 있었다. 대체 어떤 덕치를 하였기에 그런 이로움을 얻을 수 있었는가 라고 물었다. 유곤이 완전히 우연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광무제는 이 대답이야말로 가장 참된 대답이로다 라고 칭찬하였다고 한다. 백성을 사랑하는 성심에 하늘도 감동한 경우이다. 올빼미 같은 흉조를 봉황 같은 길조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후한서의 착한 벼슬아치들의 정기를 모은 순리전 안에 있는 구람전에 실려 있다. 포정의 파출소장인 구람은 불효한 자식인 진원과 그를 고소한 어머니를 잘 타일러서 화해하고 그를 효자가 되게 하였다. 마을 사람은 이 일을 칭찬하여 부모가 어디 있나 우리 집에 있다. 득행이 높은 분이 흉조인 올빼미를 감화시켜 효성스런 새로 다시 태어나게 하였네 라고 노래 불렀다. 뒤에 구람이 사는 고성현의 지사인 왕환이라는 사람이 그의 인격에 감동하여 가시나무 숲은 신령스런 새인 봉황이 살 곳이 아니다. 이런 시골은 자네 같은 현자가 파묻혀 있을 곳이 아니네 라고 말하며 자기의 봉급을 잘라서 그를 공부시켰다고 한다. 불효자를 효자로 만든 목민관의 정신적 과마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지혜로운 법관의 예를 들고 있다. 먼저 금의 수수께끼는 응소의 풍속통의라는 책에 실려 있는 유명한 이야기다. 대강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후한시대 초기 패군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다. 재물이 2천만 석이나 되었다. 그가 깊은 병을 앓아 거의 죽게 되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이미 죽은데다 아들은 아직 어리고 시집간 딸이나 사위는 모두 미덥지 않았다. 그는 국리 끝에 이렇게 유언하였다. 모든 재산은 딸에게 맡기지만 아들이 15살이 되면 돌려주었으면 좋겠다. 우선 아들에게는 이 검 하나를 남겨놓는다. 그 뒤 아들이 15살이 되었을 때 딸은 남편과 공모하여 재산을 돌려주지 않았다. 그러자 아들은 태수인 대사공 하무에게 호소하였고 태수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딸은 성격이 강하고 그 사위는 모두 탐욕스러운 사람이다. 그러니 아비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린 동생을 죽여서 재산을 몽땅 차지할까 두려웠을 것이다. 그러므로 죽은 아비는 전 재산을 딸의 손에 맡긴 것일 뿐이다. 대저 검이란 결단을 뜻한다. 죽은 아비는 15살이 되었을 때에 아들이 결단력을 발휘하여 간청에 호소하기를 기대하였다.
지금 아들은 재산을 돌려달라고 청하였는데도 들어주지 않았으므로 단호하게 소송을 한 것이다. 이는 그에게 금을 준 의미를 올바르게 깨우친 것이다. 이 판결은 마땅히 나쁜 부부가 횡령한 유산들 모두 빼앗아 돌려주라는 것이었다. 유언의 결과를 미리 예측한 아버지나 이를 훌륭한 해석한 법관의 지혜가 짝을 이루고 있다. 그 다음은 법관이 유도신문을 통해서 이를 해결한 사례로 위서 이숭전에 실려 있는 이야기다. 이숭이 양주자사가 되었을 때 일찍이 수연에 구태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의 3살 난 아이가 유괴당하였다. 다음 해가 되어서야 그 아이가 같은 현의 조봉백의 집에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러자 2사람은 저마다 유력한 증인을 갖추고 그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니 법관들은 판결에 무척 애를 먹었다. 이숭은 2사람을 10여일 동안 따로따로 가둬놓은 뒤 2사람에게 문제의 그 아이가 불행히도 병에 걸려 갑자기 죽었다네 라고 알려주었다. 구태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슬퍼하였지만 조봉백은 조금도 슬퍼하지 않았다. 이숭은 이로써 사정은 분명해졌다고 판단하여 아이를 구태에게 돌려주었다. 중국판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겠다. 그 다음 역시 법관의 지혜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신문하지 않고 뒤를 밟아 죄상이 드러나게 만드는 이야기다. 아마도 진서 유군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말의 원형이라고 생각된다. 유군이 준의 현령으로 있었을 때에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범인은 오리무중이었다. 유군은 피해자의 처를 잡아들였지만 별다른 신문을 하지 않고 풀어주었다. 그러나 그 여자가 감옥을 나갈 때 유군은 곧바로 부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미행을 명령하였다. 심리도 못 가서 남자가 살짝 나와 기다리다가 여자와 말을 나눌 것이다. 그러면 꽉 붙잡아 오너라. 그의 추리는 정확히 적중하였다. 이 여자는 남자와 정을 통하다가 공모하여 남편을 죽인 것이다. 남자는 여자가 석방된 것을 알고 은밀히 정을 통하러 나온 것이다. 결국 남자의 자백으로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되었다. 안 씨는 이러한 목민관이나 법관의 실무적 지혜가 널리 보고 배우는 책 읽기의 자세와 이어져 있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책을 읽는 목적은 인간의 행동을 이롭게 하는 데 있다. 애당초 사람이 책을 읽고 학문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말할 필요도 없이 마음을 열게 하고 사물을 보는 눈을 밝게 하여 자신의 행위를 보다 이롭게 하는 것일 뿐이다. 옛사람은 부모님의 낯빛을 잘 살펴서 그 뜻을 잘 받들어 드리고 부드럽고 공손하게 안부를 묻고서 몸을 아끼지 않고 돌봐드리며 넉넉하게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한다는 가르침을 충실히 지켰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어떻게 복양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은 독서와 학문을 통해서 옛사람의 효행을 배우고서 몹시 부끄럽게 여기고 결연히 일어나 그 가르침을 본받으려고 생각하게 된다. 옛사람은 자기의 직무를 충실하게 지키며 다른 벼슬아치의 임무를 넘보지 않았고 군주를 위해서 어떤 위험이 닥치더라도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진심을 다하여 직관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그리하여 이로써 나라를 이롭게 한다. 그러므로 군주를 바르게 모시는 방법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 독서와 학문을 통해서 옛사람의 성실함을 배우고서 스스로 뼈저리게 느껴서 모든 옛사람을 본받으려고 생각하게 된다. 옛사람은 공손히 검소하게 물건을 아꼈으며 자신을 낮춰서 단속하며 예절 바름을 가르침의 뿌리로 삼고 경건함은 몸가짐을 지키는 바탕으로 삼는 가르침을 잘 지켰다. 그러므로 원래 모든 일에 호화스럽고 교만한 사람이
그러한 자기 행동이 어리석음을 독서와 학문을 통해서 배우고서 망연자실할 정도로 깜짝 놀라 완전히 태도를 바꾸고 자기 기분을 억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